어느 부대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김태석 중령과 관련된 불편한 소문들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입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계급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곳에서 상급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곧 자신의 미래를 걸고 하는 도박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 대위,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습니까? 김태석 중령이 이연지 대위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부사관들이 힐끗 쳐다봤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업무 관련해서 의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연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좀 더 편한 곳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미묘한 시선을 보내는 게 느껴졌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평가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김중령은 자신의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디서 뵙겠습니까? 부대 앞 카페는 너무 시끄럽고 시내 쪽으로 나가죠. 제가 차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연지는 불안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내 한정식 집에서 김중령은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업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 이대위가 팀장을 맡았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지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대위, 너무 격식을 차리지 마십시오. 편하게 해도 됩니다. 술이 들어가자 김중령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요. 아닙니다. 앞으로 자주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도록 하죠. 팀장이 되려면 원활한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이연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김중령은 계속 권했습니다. 한 잔만 더 하십시오. 제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거절할 때마다 김중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평가서에 부정적으로 기록될까 두려워 이연지는 결국 억지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좀 편해 보이는군요. 이대위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김중령의 차 안에서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이대위 거주지가 이쪽이었군요. 혼자 생활하십니까? 네. 원룸입니다. 외롭지 않습니까? 군 생활하면서 연애는 힘들잖아요. 갑자기 사적인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연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였습니다. 어깨가 많이 뭉친 것 같군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갑자기 김중령의 손이 이연지의 어깨를 만졌어요. 아, 괜찮습니다. 이연지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그냥 선배로서 걱정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중령은 웃으며 말했지만 손은 여전히 이연지의 어깨 위에 있었어요. 저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아직 집까지 한참 남았는데요. 괜찮습니다. 버스를 이용하겠습니다. 김중령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연지는 황급히 차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중령이 이연지를 불렀어요. 어제 갑자기 왜 그랬습니까? 기분이 나빴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대위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요. 그 말의 함의를 이연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냥 업무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지만 승진은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일주일 후, 이연지가 준비한 기획서가 이유 없이 반려됐습니다. 다시 작성해 오십시오.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동료들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말했지만 김중령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이현진은 그날 밤 화장실에서 만난 박지은 중위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김중령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세요? 왜 그런가?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몇 달 전에요. 둘은 아무도 없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업무 상담이라고 하시더니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했어? 참았어요. 말해봤자 누가 믿겠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있을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다들 말 못하는 거죠. 계급이 높으신 분이라. 이현진은 용기를 내어 성고충 상담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관님,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관의 첫 질문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였어요. 녹음이나 문자, 목격자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면 그냥 친근하게 대한 것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상담실을 나오는 이현지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조용한 소문들이 부대를 감싸고 있던 그 무렵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신고였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여군 소령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35세 중대장 최도윤 소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사단장 한기태 준장의 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한소율 소령은 복잡한 가족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아버지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게 된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생긴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케이스였어요. 군은 즉시 최도윤 소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부대 내부에선 이미 유죄로 간주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술과 기록을 종합한 결과 피해 진술에는 의도적 왜곡이 있었고 사건의 본질은 전혀 다른 데 있었어요.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 어느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좌회전입니다, 사단장님. 운전병 김민수 중사는 여느 때처럼 사단장 한기태 준장을 모시고 출근 중이었어요. 이런 중요한 업무는 경험 있는 부사관이 담당하는 법이었습니다. 차 안엔 익숙한 군가 대신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조수석에는 한소율 소령, 그의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단 차량에 딸이 함께 타는 일은 드문 일이었어요. 운전병은 백미러로 둘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얼굴들이 서로 굳어 있었어요. 그만하자. 소율아. 먼저 입을 연 건 사단장이었습니다. 아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든 말든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소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중대장 하나쯤 뭐 어때서? 문제가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 내 부하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운전병은 블랙박스에 오디오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차 안엔 정식 기록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대화가 또렷이 녹음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날 거절했어. 그거 하나야. 그런데 그걸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소율은 울먹였습니다. 그 사람이 널 거절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걸로 사람 하나를 부수려고 하고 있잖아. 이게 내가 말한 정이냐? 사단장의 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운전병은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소율이 작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누구도 날 믿어준 적 없었어.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웃었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를 봐줬어.
근데 왜 그 사람도 내 곁에서 떠나는 거야? 사단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운전병은 블랙박스를 끄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 아침의 대화는 메모리 카드 안에 고스란히 저장됐습니다. 며칠 뒤 사건이 터졌을 때 김민수 중사는 아는 걸 입에 담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현지 대위와 다른 동료들이 김태석 중령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피해자들은 침묵하고 거짓 신고는 큰 파장을 일으키는 현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어요. 그저 매일 아침 차량 점검을 하며 저장된 대화를 되풀이해서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 최도윤, 성추행 혐의로 정식 조사 착수. 모든 사람이 믿는 사실 뒤에 숨겨진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사건이 터진 후 일주일 부대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침울했습니다. 김태석 중령 관련 소문들로 이미 어수선했던 부대에 또 다른 충격이 가해진 상황이었어요. 부대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나지? 우리 부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육군본부에서 특별히 파견된 법무관 강미정 대위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성범죄 사건 전담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사실 강미정은 며칠 전부터 이 부대의 김태석 중령 사건에 대한 비공식 자문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소율 사건까지 터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단장 한기태 준장이 굳이 외부 전문가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사건 좀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강미정이 브리핑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직접 외부 조사를 요청하신 이유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객관성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사단 법무참모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피해자가 사단장님 따님이고 가해자로 지목된 건 중대장 최도윤 소령입니다. 강미정은 사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최근 부대에서 떠돌던 김태석 중령 관련 소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건들의 피해자들과 면담했던 경험상 진짜 피해자들의 진술 패턴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피해자 진술이 계속 바뀌네요. 처음엔 어깨를 만졌다. 나중엔 허리를 잡았다. 이런 식으로요. 진짜 성추행 피해자들은 오히려 구체적인 디테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나 증언은 없습니까? 며칠이 지나도록 강미정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늦은 시간에 사단장 전용 차량 점검을 하는 김민수 중사와 마주쳤습니다. 며칠 동안 그의 표정을 지켜본 결과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중사님,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강미정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김민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며칠 동안 혼자 고민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차량 점검을 하면서 그날의 기억이 계속 되살아났고 최도윤 소령이 부당하게 매도당하는 모습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현지 대위 같은 진짜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현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혹시 차량 기록도 조사 대상입니까? 어떤 기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블랙박스 말입니다. 사건 며칠 전에 특별한 대화가 녹음된 게 있습니다. 강미정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특별한 대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장님과 한소율 소령님이 함께 차를 타셨는데 그때 나누신 대화가 김민수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가 들어서는 안 될 내용이었습니다만 공식 블랙박스 시스템에 자동으로 녹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상황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김태석 중령님 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진짜 피해자들이 말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이번 일은 뭔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그 파일이 있습니까? 네, 정기 백업 과정에서 보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공개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사단장님 가족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최도윤 소령님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니 더 이상 못 참겠더군요. 강미정은 김민수의 고민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판단은 제가 하죠. 그날 밤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건넨 파일을 열었어요. 차량 점검 음성 기록이라는 평범한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강미정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동차 엔진음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가 지금까지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날 거절했어. 그거 하나야. 그런데 그걸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그리고 사단장의 격한 반응. 너는 그걸로 사람 하나를 부수려고 하고 있잖아. 이어진 한소율의 울먹이는 고백들. 어릴 때부터 그 누구도 날 믿어준 적 없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봐줬어. 왜 그 사람도 내 곁에서 떠나는 거야? 강미정은 파일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사단장이 왜 외부 조사관을 요청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의 거짓 신고를 막을 수 없었던 아버지가 그래도 진실만은 밝혀지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최도윤 소령과의 면담, 시금. 강미정 대위가 블랙박스 파일을 발견한 다음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도윤 소령과의 직접 면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사단장이 왜 굳이 외부 조사관을 요청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법무참모님, 혹시 이런 종류의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강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한소율 소령과 관련된 다른 신고나 문제 제기 같은 것 말입니다. 법무참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몇 주 전에 내부 보고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사건은 아니었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주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보고서가 회수됐어요. 사단장님 지시였습니다. 강미정은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사단장은 딸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번 성추행 신고가 터졌을 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강미정은 최도윤 소령과의 면담을 위해 조사실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에서 깊은 피로와 체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최도윤 소령님,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어요. 조사실에 앉은 최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강미정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진실이요? 최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믿어주시겠습니까? 이미 모든 사람이 저를 가해자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강미정은 정식 절차에 따라 녹음기를 켰습니다. 최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날 한소율 소령님이
제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업무 관련이라고 하셨는데 대화가 점점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렀어요.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사생활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결혼 계획이나 연애 상대에 대해서 저는 대답을 피했고, 그러자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더군요. 강미정은 최도윤의 진술을 들으며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어요.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최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단장 딸이 거짓말을 했다고 누가 믿겠어요? 오히려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하신 건가요? 그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분도 뭔가 아픈 사람 같았거든요.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냥 참기로 했어요. 강미정은 이 순간 최도윤이야말로 진짜 피해자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소율 역시 또 다른 의미의 피해자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디실 필요 없어요. 면담을 마친 강미정은 메모지에 적었어요. 사건 재조사 요청, 블랙박스 증거 제출 준비. 강미정 대위는 밤새 블랙박스 증거와 최도윤의 진술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공식적인 면담은 끝났지만 뭔가 놓친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법적 증거는 충분했지만 인간적인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강미정은 최도인에게 비공식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소령님, 어제 공식 조사는 끝났지만 개인적으로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무실 한쪽 상담 공간에서 만난 최도인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어요.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어제는 사실 확인이 중심이었다면 오늘은 소령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강미정의 다른 접근 방식에 최도인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마음 말입니까? 왜 끝까지 침묵을 지키려 하셨는지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어제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최도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무서우셨습니까? 제가 진실을 말하면 그분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사단장 딸을 거짓말쟁이라고 만드는 게 맞는 건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이현지 대위 같은 분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진짜 피해자들이 더 말하기 어려워질까봐 걱정됐습니다. 강미정은 최도윤의 말에서 깊은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참기로 하신 건가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하나 희생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최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짜 피해자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진짜 해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미정이 말했어요. 한소율 소령도 소령님도 모두가 상처받는 결과만 남을 뿐이에요. 그리고 김태석 중령 같은 진짜 가해자들은 계속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요. 강미정은 최도인의 깊은 절망감과 동시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무고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타인의 상처까지 감싸 안으려 했던 사람의 무거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진짜 필요한 변화들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강미정은 이 사건이 단순한 성추행무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달았어요. 거절당한 상처, 선량한 침묵, 권력의 그늘, 모든 것이 얽혀서 만들어낸 복잡한 인간관계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민수 중사의 용기 있는 증언과 블랙박스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었어요. 며칠 후 강미정 대위가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을 때 공식적인 사건 종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육군본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 모든 증거와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였어요. 강미정은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상처들로 얽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김민수 중사 역시 마지막 확인 절차에 참여해야 했어요. 블랙박스 증거의 수집 과정과 보관 경위에 대한 공식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중사님, 이 파일의 원본성과 조작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진의 검증을 거친 후 김민수의 증언과 블랙박스 기록이 모두 사실임이 최종 확인됐어요. 이제 모든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강미정이 말했어요. 김민수 중사님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경례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가 잠시 망설였어요. 이현지 대위님 같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한소율 사건과 동시에 김태석 중령 사건도 함께 처리하고 있었어요. 이현지 대위가 마침내 공식 신고를 했고 박지은 중위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습니다. 두 사건 모두 중요합니다. 진실은 어떤 형태든 밝혀져야 하니까요. 일주일 후 최도윤 소령에게 공식 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 무혐의 처분과 함께 모든 징계 조치가 취소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김태석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구체적인 증거들로 인해 그는 중징계를 받고 전역 처리됐어요. 하지만 최도윤에게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진실이 결국 밝혀진다는 희망이었어요. 무엇보다 이현지 대위가 찾아와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소령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걸 보니까 저희도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미정 대위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사건은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한쪽은 권력을 이용한 체계적인 성추행이었고 다른 한쪽은 거절당한 감정으로 인한 허위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침묵의 무게였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강미정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의 어려움과 중요성입니다. 진짜 피해자들은 증거 부족과 권력관계 때문에 침묵했고 무고한 피해자는 선량함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 그녀는 적었어요. 성추행 신고 시스템 개선한 증거 중심주의 완화, 익명 신고, 체계 구축, 권력관계 악용 방지책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 신고와 진실한 신고를 구별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 필요. 모든 관련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필요. 사건은 종료됐지만 모든 관련자들의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소율 소령이 스스로 의무대 상담실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받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무대장은 이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요. 일반적인 상담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육군본부의 전문 심리상담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며칠 후 정세현 대위가 도착했어요. 군내 성범죄 사건 관련 심리치료 전문가였습니다. 정세현 대위는 부임하자마자 이 부대의 특수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태석 중령의 진짜 성추행 사건과 한소율 소령의 거짓 신고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곳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군요. 첫 번째 상담에서 한소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세현 대위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어요. 이런 경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상담에서 한소율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거절당하면 사람은 그만큼 작아지는 거더라고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세현은 중요한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거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예의를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서운했어요. 뭔가 내가 더 초라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한소율은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내가 상처받은 만큼 그 사람도 힘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갑자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무게가 다시 느껴졌어요. 정세현 대위는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치유가 목적이었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무서워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한소율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연지 대위님 같은 분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한 짓이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소율이 울먹였습니다. 저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더 말하기 어려워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또 거짓말 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상담이 끝난 후 정세현 대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소율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도 고려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상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소율 소령의 경우 거절에 대한 미성숙한 대처 방식과 관심 끌기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김태석 중령 사건의 진짜 피해자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임. 치유 가능성 높음. 한소율의 치유와 동시에 또 다른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기태 준장이 이 모든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딸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김태석 중령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부대 내 성추행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단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기태 준장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번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건에 대해 한 건은 허위 신고로 판명됐고 다른 한 건은 실제 성추행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부하 장교가 부당한 의혹을 받았고 반대로 진짜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침묵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이런 상황들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후 며칠이 지나 한기태 준장은 사단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어요. 이는 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복잡한 상황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제게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어요. 국방부는 이 사건들을 계기로 군내 성범죄 신고 및 조사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었어요. 특히 진짜 피해자는 말하기 어렵고 거짓 신고는 쉽게 믿어지는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한기태 전 사단장은 마지막 업무 정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었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였습니다. 변화는 때로 아픈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는 품고 있었어요. 딸 소율이도 최도윤 소령도 이현지 대위도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이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최도윤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며칠 전 받은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한소율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부대 내부 우편을 통해 전달됐어요. 봉투 겉면에는 단순히 최도윤 소령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최도윤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열어볼지 말지, 그냥 버릴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열어보기로 했어요. 편지 내용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소령님께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현지 대위님, 박지은 중위님을 비롯해 진짜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도 정말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그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아서요. 저는 곧 이곳을 떠납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도희는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안도감도 그리고 묘한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기태는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공식적인 사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던 그에게 아내가 다가왔어요. 소율이 연락 왔어요. 저녁 수속 마쳤다고. 그래. 한기태는 짧게 답했습니다. 딸 소율이가 스스로 저녁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군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한기태는 그 선택을 존중했어요.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한편 강미정 대위는 새로운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군내 성범죄 조사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서 비슷한 사건들을 담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른 부대에서 온 자문 요청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 경험이 다른 곳에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김민수 중사는 여전히 사단장 차량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을 모시며 후임들에게 차량 점검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록은 소중해.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용기를 내서 해야 해. 계급이 높고 낮고는 중요하지 않아. 이현지 대위는
김태석 중령 사건이 마무리된 후 많이 밝아졌어요. 박지은 중위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부대 내 성고충 상담 시스템 개선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진짜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민수 중사가 보관했던 블랙박스 기록은 이제 공식 자료로 분류되어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작은 기록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로 말이죠. 김태석 중령의 성추행 사건과 한소율 소령의 거짓 신고 사건은 대조적인 교육 자료가 되었습니다. 최도윤 소령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소율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정세현 대위의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미정 대위는 다른 사건들을 담당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김민수 중사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날의 기록을 떠올리며 생각해요. 진실은 기록되고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부대 곳곳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고충 상담실이 확대되었고 익명신고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어요. 진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거짓 신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은 부대 조회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진실의 소중함, 용기의 가치,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 자리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도 생겼고 침묵과 용기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 봄에 일어난 일의 끝이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이 하나의 교훈으로 남았어요. 진실은 때로 복잡하고 아프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선량한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 계절이 바뀌어도 그 교훈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 침묵과 용기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 말이에요.